자, 그러면 23학년도 우리 그 수능 비문학 자 4페이지 나와 있는 요거 법지문 요거 가볍게 워밍업 하고 그 다음에 주제 통합 마지막에는 과학기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법지문 또는 계약지문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다룰 때는 항상 성립 조건, 그치? 그 다음에 대상, 예외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읽기로 했어. 자, 1문단 볼게요. 그래서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자, 처럼이니까 앞뒤가 좀 같은 겁니다.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즉 뭐야? 자, 결국 해당하면 이 요건에 해당할 것이고, 해야 한다가 효과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이걸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한대요. 법령의 조문은 조건문을 규정. 자, 그런데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너희들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제 진술들 나왔을 때 내가 반대 동기사고 좀 해줘야 된다고. 일의적인 것이 아니면은 때로는 뭐일 수가 있다? 다의적일 수도 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저 법문에, 그치? 나와 있는 요건과 효과를 뭐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치? 또는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1대1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법령의 조문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 깔끔하게 읽을 때는 어쨌든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그제 법령의 그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지? 그래서 불확정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법 헌법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회법인데, 이 국회법 가운데 이제 민법, 형법,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두시다. 그럼 다시 일단 자 민법이고 조문이고 불확정 개념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봐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요건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가 지금 그 법 조문에 그치? 효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당히 과다, 적당히 감액 각각 밑줄 그어두면 너희들 부당히 과다한 거 이렇게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도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뭐야? 언제는 감액이 되고, 언제는 감액이 안 되고, 언제는 감액을 많이 해주고, 언제는 감액을 적게 해주고. 그치? 또는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00은 과다한 거고, B라는 사람한테 100은 과다하지 않은 거고. 이거 되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붙여가면서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민법 자 그 주체는 이제 법원이니까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인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는 거죠. 어쨌든 자 지금 보니까 이 민법에 이제 우리 자 불확정 개념 적용된 예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위약금의 일종인 그치? 자 보니까 손해배상 예정액 있고 그 다음에 위약벌이라는 게 있대. 어쨌든 요건 지금 이제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요 가운데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된다면은 뭐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만약에 적어놨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지 법원에서 그죠? 자, 그다음 만약에 둘 중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걸어놓긴 했는데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까지. 그치? 그리고 사회지문은 대개는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구체적인 상황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 문단 바로 볼게. 채무자, 채권자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자, 채무자, 자, 이행 의무가 있는 사람. 자, 그의 잘못으로 계약령 실현되지 못해 계약 위반이 발생해.
그래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그 이행을 그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자 손해 액수. 그래서 우리 법은요 항상 이런 피해자들이 좀 이제 증명해야 되는 어떤 법이 좀 있지, 그치? 이것도 뭐 빈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자,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어쨌든 채권자가 증명해야 조건이지, 그치?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만약에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만약에 자 우리가 원래는 그치? 자, 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권자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채권자가 자신의 어떤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해야 그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다만 만약에 자, 이 손해배상 예정액 요걸 좀 걸어놨다면, 그치? 자, 이때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지금 손해, 그치?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한 뭐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정해둔 손해배상 예정액만큼의 그치? 배상금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증명이 되든 증명 안 되든 간에 만약에 증명이 됐다고 치면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손해 액수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관계는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간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이 더 크거나 또는 같거나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이야. 이번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고 위약벌이야. 위약벌이면 그때는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역시 똑같이, 그치? 자, 위약금의 개념이었으니까, 자,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니까, 자, 이건 이제 비교급 나왔네. 자,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손해배상 예정액일 때는, 그러면은 법원이 뭐 하다는 뜻이겠어? 감액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결국 뭐야? 불확정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위약벌인 경우라면 지금 뭐야? 법원이 감액이 안 된다니까. 즉, 불확정 개념이 위약벌인 경우라면은, 불확정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지. 되니? 자,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자, 아까 여기서 우리 그 손해배상 예정액일 때는 손해액수, 손해배상 예정금, 그치? 그 부등식의 관계로 나타내면서 한 번만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면, 자, 위약벌로 잡았을 때는 이때 채권자가, 우리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게 되면 손해배상금 도니까 돈 올소 또하니까. 맞지? 손해배상금 또한 받을 수 있다. 즉, 이때 그 피해까지 증명하게 되면 손해배상금까지 겟할 수 있다. 그럼 너희가 만약에 뭐 이제 이 친구 또는 뭐 타인과 또 이제 뭐 금전 간 거래 같은 거 할 때, 그치? 또는 계약 같은 거 맺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위약금 걸어야 돼? 위약벌로 위약금을 걸어야 돼? 준수야 뭐로 걸어야 되겠노? 위약벌로 걸어야 돼. 위약벌로 걸어놓은 위약금도 받고 내가 입은 손해도 다 이렇게 보상받고. 그치? 두 번에 지금 우리가 보상받고, 여기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면은 한 번밖에 안 되잖아. 그치? 이런 일이 없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계약서를 써야 된다면은 위약벌로 잡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인데,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게 행정, 법령의 도니까 올소 또한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1, 2문단까지는 여기 어디? 자, 민법, 그치? 자, 에 사용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행정법에도 이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당연히 이건 이제 법원이 판단 주체였다면은 행정법은 행정기관이 판단 주체겠죠. 자, 이때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데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자, 그 행정작용으로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때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을 우리는 재량행위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자, 기속행위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자, 반드시 이제 뭐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 된다면,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다고? 재량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자,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확정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다음 문장 봤더니 4페이지.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물론 기속행위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대개는 불확정 개념인 경우가, 다시,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다. 그럼 요겁니다. 알겠죠? 4페이지. 자, 4문단 볼게요. 그래서 행정청은 재량으로 이 재량 행사의 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재량 행위도 말 그대로 재량이지만은 이 재량 행위를 그치, 자,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대. 근데 그 기준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는 A라는 상황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뭐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남구청이 아니죠. 중구청에서는 A라는 어떤 이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재량 행위에 한해서 재량 준칙 같은 것들을 이제 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재량이야. 자, 다만 재량 준칙은 법령은 아니라는 거지. 왜? 재량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거니까 법은 아니야. 알지? 자,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 준칙대로 재량 행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법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다음 문장 봐. 그래서 법지문에서 항상 이제 다만 나오면 무조건 문제거든. 자, 다만 특정 요건 하에서 재량 준칙대로 우리가 지금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가지고 관행이 생겨버렸어. 자,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준칙을 지금 우리가 정해놨는데 그 준칙대로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정작용을 했다 이거지. 그게 굳어져 버렸어. 자, 그렇게 굳어진 후에는 같은 요건, 만약에 그 특정 요건이, 그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행정작용을 뭐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지금 자, 봐. 재량 준칙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지? 반복되어서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라면 그때는 너희들의 재량으로 처음에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뭐야? 굳어졌으므로 계속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뒤에 평등 원칙.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재량 준칙 A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가라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100번을 적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101번째는 갑자기 적용을 안 해버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그지? 그래서 앞에 이렇게 100번 정도 그지 반복하고 관행이 생긴 상황이라면은 이 재량 준칙 정해둔 대로 행정작용을 X가 아니고 101번째도 해야 된다. 내가 뭐 100이라고 표현했지만은 100번 더 되겠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거 봐서. 저거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어쨌든 간에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때는 평등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1문단부터 4문단 내용 정리를 해봤고, 자, 10번의 문장 풀어볼게. 그래서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건과 효과 모두 아까 우리가 불확정 개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건, 효과 나누어서. 다음에 2번에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뭐 재량 행사하는 그 예시로 감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예로 들었었거든. 3번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것. 그 이유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미, 그치? 의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 아니지. 대개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대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답은 4번이지. 5번에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그치? 행정법령에도 적용될 수 있고, 개인 간의, 그치? 계약관계 규율하는 법률적 민법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치? 두 가지 사례를 다 던져줬습니다. 맞죠? 자, 다음에 11번 오른쪽 상단. 자, 기억이 재량 준칙이었을 거야. 그치? 재량 준칙, 여기 지금 기억, 인덱스 기억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야. 까지 맞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 근거로 호술된 내용이, 그치? 자, 타당하냐? 이건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뭐야? 굳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호술돼야 되는데,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거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다음 2번에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재량행위? 맞지? 다음 3번에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자, 이 3번 선택지 별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인과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재량준칙 말고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관행적으로 그지 계속해서 행정작용으로 이제 굳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지금 이제 관행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라는 건데 지금 봐봐.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이 지금 문장의 주어야. 이 기준은 이 재량준칙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작용대로 아니지. 재량 기준은 말 그대로 재량껏 정하는 거야. 그렇게 정해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작용을,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고 관행으로 굳어지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 이거는 선후관계를 잘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량 기준이 반복된 것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재량 기준에 따라 정해놓은 그것을 작용으로, 행정작용으로 반복, 관행, 굳어지면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요거는 재량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반복되고 관행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치? 다시 기준 정해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반복되어 가지고 관행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행정작용을 즉 재량행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3번도 틀린 말이지, 그치? 4번에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아니지. 재량준칙 정해져야는 맞지. 이건 필연적인 어떤 진술인데 재량준칙 없어도 돼요. 왜? 재량껏 정하는 거니까 재량 없어도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재량행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정해져야 필연적인, 그지? 당위적인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진술 잘못됐다. 정답 5번이죠. 그래서 재량준칙의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선례가 없으면 물결. 그러니까 이 선례가 없으면이라는 게 결국 뭐야?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돼? 두 글자. 반복. 또 두 글자. 관행.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복과 관행이 되지 않았으면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치? 근데 반복 관행이 되면은 그때 그 준칙은 지켜야 되는 거야. 맞지? 선례를 반복 관행으로 읽을 수 있느냐. 맞지? 자, 정답 5번이고 12번인데 자, 밑에 갑을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이 지금 있네. 자, 어쨌든 민법입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했대.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을이 80의 손해를 입었다.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이 채권자가 되겠네. 자, 어쨌든 을이 지금 채권자 을이 80의 손해를 입었대요. 자, 그리고 가나 다 세 개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 1번 선택지가 지금 가의 케이스란 말이야. 갑,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따로 없었대요. 계약은 했는데 그 안에 위약금 얘기를 넣지를 않았던 거야. 그치? 자, 근데 아까 둘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또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했지. 얘네 아예 지금 위약금 약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 한번 봐봐. 자, 가에서 을이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되니? 아니야. 지금 요거는 계약서상으로 위약금을 좀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지금 손해가 증명되지 않으면은 을의 손해가 증명되지 않으면은 갑은 을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지금 요거는 지금 위약금을 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상 우리 법원이 끼어들 근거가 없어요. 맞지? 다른 법, 그러니까 저도 위약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끼어들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틀렸다. 되지? 다음 2번, 3번인데, 보세요. 위약금 100을 약정했는데, 이때 그 위약금이 성격이 뭔지 증명되지 못했으니까, 이때 100은 뭐로 우리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잡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준서야,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 가능, 불가능? 법원이 감액. 가능. 그러면 2번, 3번 중에 누구 날려야 돼?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는 3번 날려야 돼, 일단. 맞지? 자,
그래서 자 2번에 보니까 자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미 증명. 그러니까 요때는 우리 손해배상 예정액일 때는 증명은 상관없어. 증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치? 지금 위약금이라고 그죠? 계약서 안에 적혀 있는 그 금액만큼을 그다음 손해 액수로 이제 받으면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 그치? 줘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왜? 갑이 이거 너무 과합니다. 라고 해서 그치? 불복하면은 소송 걸어가지고 법원이 그치? 야 이거 100 너무 과하다. 80만 줘라. 80 손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에 해당하는 다 이번에 위약금 100인데 이 100이 지금 뭐라고? 위약벌이래. 그럼 형민아 이거 법원이 감액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거든? 그치? 그러면은 4번, 5번 중에 누구는 안 돼?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지 4번 일단 안 되는 거야. 맞지? 자, 정답을 일단 2번 찾았습니다만 세윤아 같이 한번 해볼게. 5번 슬릿 봐봐. 자, 다해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해서 손해를 좀 증명하지 못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금은 지금 못 받는 상황인데 적어도 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인 100은 받아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숫자 80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80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그리고 이때 그 100은 너무 많은데요 라고 갑이 찡찡거려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벌의 개념이니까 그치? 적힌 그대로 줘야 돼요. 알겠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보면은 수로 센스만 잘 확인해도 나의 상황에서 2, 3번 중에 3번 안 되고 다의 상황에서 4, 5번 중에 4번 안 되고 이거 줄여나가야 되는 거야. 얘들. 알겠지? 자 13번의 정답은 5번 하겠습니다. 외국인 문제. 자 가볍게 워밍업 해봤고 자 그러면은 자 뒤에 바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요 기초대사량 지문 한번 먼저 해보자. 자 기초대사량 문제 지금 내가 할 건데 14, 15, 16은 쌤이 풀겠습니다만 17번은 따로 안 풀 거야. 17번은 우리 그 약간 수학적인 어떤 좀 이제 접근이 좀 이제 필요하거든. 지금도 뭐 해설지라든지 여러 좀 해설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은 다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풀어보십시오. 쌤이 간단하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다. 자, 그래서 5페이지. 자, 과학기술 지문인데 1문단. 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자,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 대사량. 자, 근데 그중이나 대사량 중에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데,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로 조건이 있대.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안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과 같다. 체내 생성 열량 이꼴 체외 발산 열량 같은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 예를 들어가지고, 원숭이는 기초대사량이 전체 대사량의 60%고, 이제 사람은 75%. 그게 할 수 있게 개체마다 다르다. 그리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너희들 못 만드는 친구들, 운동하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변에. 걔네들 보면 자주 처먹어. 왜? 기초대사량이 높거든.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5개, 6개 처먹는단 말이야. 샘 친구 중에도 서울에서 PT 하는 친구가 있거든? 헬스트레이너 하는 친구 있는데. 요즘 다음 내년 6월인가 대회가 있대. 그래서 지금부터 못 만들더라고. 그래서 뭐부터 해? 일단 찌워. 몸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뭐로 바꾸는 거야? 근육으로 바꾸거든. 그러면서 거의 일어나자마자 프로틴하고 닭지치 처먹고, 또 자기 전에 또 처먹고, 한 6, 7개 처먹더라고. 그렇게. 기초대사량 많아.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좀 보니까, 대사량이라는 친구 지금 던져줬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 설명을 해줬는데, 조건이 있어서 측정 조건, 3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체내 생성된 열량하고,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하고 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많다. 이거는 스킵할게요. 자, 2문단. 자,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지금 말장난치는 것 같은데, 직접법 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당연히 기초대사량 구할 거니까 조건 3가지는 당연히 충족돼야 된다. 자,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실제 그 대상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뭐로? 열량 기계로 바로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그지? 자, 그리고 간접법 나와. 호흡 측정 장치를 통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뭐 한다고? 자, 봐봐. 얘네들 지금 산소와 이산화탄소 따위들을 측정해서 뭐 하는 거야? 열량 이 정도 지금 뭐야? 생성됐고 빠져나갔겠거니라는 추정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간접. 이제 위에는 열량계를 통해서 직접 재니까 직접 뽑고. 이번에는 산소 소비를 얼마나 했고 이산화탄소 얼마나 뱉어냈고 그걸 바탕으로 뭐 하는 거야? 추정하니까 간접이라고. 그런데 너희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봐봐. 이 기초대사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치? 자, 하위 범주로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인덱스 매겨줬잖아. 항상 내가 간과하는 게 바로 이거 상위 범주야. 방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쨌든 얘는 뭐 하는 거라고?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16번 4번 점 봐봐. 기역,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구하는 것 아닙니까? 왜? 체외로 발산한. 그지? 조건 세 가지에서 체외로 발산한 이꼴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 이 기초대사량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하위 범주로 구분했지만은 공통점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상위 공통범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지?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것은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을 구하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거 되게 뭐 간단한 문제였죠.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 19세기에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즉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인데 체표 면적이나 우리가 몸뚱아리 표면적 얘기하는 거야. 그지? 몸체자 이제 표면이니까. 그래서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자, 증가 후 값을 증가 전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을 때, 자, 증가 전, 우리 W고, 자, 증가 후가 2W면은 나눴을 때 지금 뭐야? 체중의 증가율은 2가 나온다고. 다만, 체중의 증가율대로 기초대사량이 2배 늘었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체중의 증가율에 뭐 해야 돼? 0.67제곱을 씌워야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1.6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19세기, 이 기초대사량에 대한 초기 연구는 체중의 0.67제곱배에, 그치? 자, 이 기초대사량이 비례하는,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체중이, 그치? W에서 2W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치? 기초대사량은 2배 증가가 아니고, 이 2배에다가 뭐 해야 된다고? 0.67제곱을 씌운 1.6배 증가한다.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은 원래 몸무게 50kg였는데 100kg가 된 거야. 그러면은 자, 원래는 50kg 시절에 얼마 먹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을 먹었다라고 하자. 1000 열량을 소비했다라고 기초대사량하고. 근데 100kg 되면 2000이라고 딱 짱개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 1.6이니까 1600kcal가, 그치? 기초대사량으로 이제 하루에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런 계산들 간단하게 뭐 적어두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니까 요건 이제 뭐 20세기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치? 자, 20세기 클라이버라는 사람은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을 자, 측정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체중을 그 다음에 세로축 변수로 자, 이 기초대사량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니까 X축과 Y축 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들로 나타냈답니다. 그 다음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 증가율이 서로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거에 그러니까 사실 요 문단은 너희들 이거 중2 수학, 중1 수학인가 이거? 자, X하고 Y하고 그 값을 비교했을 때 그지? 그래프에 지금 차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두 변수 증가율이 서로 다르대. 자, 증가율이 같으면 당연히 1이겠지. X와 Y가 같으면 기울기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의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게 돼. 그래서 원래는 곡선이었는데 곡선으로 분포된 걸 확인하려면 비교하려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씌웠다고? 로그 10, 상용 로그 씌웠대요. 난 상용로 잘 몰라. 그냥 로그 씌워가지고 뭐로 만들었다고? 직선의 형태로 만들었대.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만들어낸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나? L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로그 씌웠기 때문에. 알겠지? 큰 의미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로그를 씌워서 그치? 자, 원래는 곡선이었는데 로그 씌워서 직선 형태로 나타냈대.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변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밑에 자,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으로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선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중딩 얘기라고 봐봐.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러니까 X와 Y를 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체중 증가율 뭐였나?
자, 체중이 지금 x 값이었고, 그치? 자, y가 지금, 자, 우리 기초대사량 증가율입니다. x에 비해 y가 더 작다면,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데, x 증가량분의, 그치? y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면은 얘는 지금 뭐, 기울기가 1보다 작지. 1보다 작다.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왔다. 2년 전, 3년 전. 그 다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y의 값, 기초대사량 증가량이 작을수록 기울기 당연히 작아지겠죠. 분자니까. 이거 지금 수학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고. 만약 체중 증가율, 즉 기초대사량 증가율 같은 xy 값이 같으면 뭐야? 1이지 뭐. 안 그래? 자, 그래서 x랑 y랑 같으면은 이때 기울기는 1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자, 당연히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은 이때 기울기는 당연히 뭐보다 1보다 크겠지. 이런 값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맞지? 응. 자, 그리고 밑에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 원래는 곡선이었는데 로그 씌었기 때문에 직선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함께 증가하는 경우 상대 성장을 하는데 이제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 기울기와 절편 xy 값이잖아.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가 있대. 자,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자, 직선 L을 긋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띄워놓고 읽을게. 자, 그리고 이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로축의 수직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받는, 만약에 편차 점이 있으면은 이거 좀 확대한 겁니다. 요 지금 직선하고 요 점, 그치? 요 지금 절편하고의 사이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 값을. 직선의 그 길이를. 그래서 이 길이를 다 구해가지고 뭐 했다고? 편차의, 자, 절대값인가? 아, 씨발, 절대값 보니 갑자기 열받네. 이거 지금 사이시옷 없앤다고 하죠. 북한이 사이시옷 안 쓰거든. 씨발, 나라 잘 돌아간다. 제곱해서 다 더한 값. 요걸 우리는 이제, 자, 이것을 가지고 최적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최소 제곱법입니다. 그래서 다 제곱해서, 그지? 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있다면은 요 점들의, 그지? 있던 분포들을 잘 설명하는 기울기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네. 자, 그리고 구문단. 클라이버는 어쨌든, 이런 지금 L 그래프 또는 우리 최소 제곱법에 따라서 얻은, 자, 그 최적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그때 구한 기울기가 뭐였다고? 0.75였답니다. 기울기가. 그지? 응. 그래서 결국 아까 19세기 초기 연구에서는 체중의 0.67 제곱에 우리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했는데 클라이버는 아니야. 이거 내가 최적의 기울기 구해서 계산해봤더니 체중의 0.75 제곱에 기초대사량이 비례를 해. 라는, 그치? 결국 이제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때 체중이 0.75라는 것을 우리가 대사체중이라고 부르고, 이때 대사체중이라는 것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이 되는데 그 양이 어디에? 체중의 0.75 제곱인 대사체중에 비례해서 우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봐봐. 이게 아까 우리가 2에 0.67이 1.6이었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체중이, 그치? 자, 2배가 늘었어. 그래서 자, 기초대사량을 구하려고 봤더니 기초대사량은 이제 뭐야? 2에 0.75 제곱으로 구해야 되니까 1.6보다 뭐 하겠니? 크니 작니? 요거만 알면 돼. 1.6보다 클 거야. 그냥 대충 짱깨식으로 1.7 정도로 하자고. 맞지? 어쨌든 요걸 지금 기준으로 해서 19세기에는 요런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체중 2배 늘어나면 기초대사량 1.7배 정도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걸 지금 요 값 체중이 0.75 제곱 있잖아요. 그치? 요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투여하는 약물량도 다르다는 거야. 자, 봐라. 그래서 그냥 체중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은 50kg인 사람하고 100kg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자, 감기약 먹어야 되는데 체중만 고려하면은 당연히 100kg인 사람이 몇 배? 50kg인 사람보다 약을 2배 용량을 먹어야 된다는 짱깨식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자, 우리 투여, 그지? 이제 치료제 허용량 결정에도 클라이버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뭐 1mg 먹는다고 한다면 50kg인 사람이. 그러면은 100kg인 사람은 얼마 먹어야 돼? 1.7m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뭐 요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 자, 14번 문제. 자, 3번 선택점 봐봐.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 직선 기울기 어떻게 증가율 차이? 직선의 기울기는 준수가 뭐라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지? 근데 이거 무슨 차이야? 맞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15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자, 1번에 기초대사량은 자, 총 연령 중에서 가장 큰 비중에 50%가 넘었잖아. 60에서 75%가 그치 가장 큰 비중일 것이고,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은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볼 수 없지. 체표 면적에 비례했으면 0.67이었을 거니까 이제는 0.75예요. 그다음에 3번에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라고 생각을 했겠군. 그렇지. 아까 2배였다면 그치? 아까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1.6배였잖아. 맞지? 2에 0.67제곱 씌었으니까. 자, 4번 스레치를 만약에 난 뭔 말인지 몰라서 넘어간 친구였다면 이거 되게 잘 읽는 거야. 왜? 4번 읽어봤자 이게 이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가도 된다고. 내가 4번 못 건드리겠어. 그러면은 2개가 남은 상황에서 5번이 맞으면 4번 찍고 넘어가면 될 것이고, 5번이 틀리면 5번 찍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요런 어떤 융통성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요게 안 됐던 것 같아. 그 당시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 내가 일단 4번 일단 스킵하고 5번 볼게.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은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초기 연구가 19세기 연구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때보다 뭐였다? 그렇지. 클라이버 법칙이니, 아까 0.67에서 0.75로, 그치?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 초기 연구보다 에너지 필요량, 여기서는 기초대사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많겠군. 맞는 말이란 말이야. 가볍게 4번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뭘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게 멋지게 풀고 싶었는지, 5번으로 못 가고 4번을 한 5번, 10분 읽고 앉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생각을 깊게 해서 정확하게 잘 풀었는지는 시험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너희들이 제출한 OMR에 정답이 찍혔냐만 본다고. 또 한 문제를 5분에 풀든 10분에 풀든 가산점 없다고. 모르면 넘어가. 알겠어? 자, 4번은 왜 정답이냐면은, 자,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 기준이니까, 그럼 요거는 지금 뭐야? 체중의 0.75제곱이란 지금 뭐야? 대사 체중을 반영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야. 자, 이걸 기준으로, 자, 체중에 비례한다라는 건 그냥 이건 뭐지? 오른쪽 상단에 이제 뭐야? 0.75 같은 거지? 뭐야? 이런 이제 제곱식을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끼리랑 생쥐니까, 이래서 코끼리가 막 100이고, 몸무게가, 생쥐가 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자, 치료제 허용량 기준으로 이제 몸무게 100배 차이 나니까, 내가 100분의 1과 0.01이라고 표현할게. 그지? 0.01에 0.75. 그 다음에, 자, 체중으로 그냥 하면은 그냥 0.01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대사 체중으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적정량은 0.01에 0.75니까 0.01보다 크니 작니? 커야 돼. 커야 된다고. 0.03 정도 나와. 크다고. 그러니까 0.03 중요한 게 아니고 크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체중에 비례해서 먹여버리면은 지금 봐봐. 원래 지금 치료제 허용량 기준으로 먹였을 때 0.03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체중에 비례해서 그냥 뭐야? 원래 그냥 얘가 지금 100을 먹었으니까 얘한테 100분의 1인 1만 주면 되겠네. 0.01 먹여버리면 과다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소가 된다고. 원래 먹어야 될 건 0.03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체중대로 그냥 100분의 1이라고, 100대 1이라고 100분의 1만큼만 줘버리면 이거는 소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 정답 4번 이렇게 가야 됐는데 이게 너희들 현장에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안 풀어도 1, 2, 3, 5번이 맞아서 4번하고 가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더 유사시의 상황들에서는 해당 특정 선택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른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쌤한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지? 자, 어쨌든 정답 4번이고 16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아까 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대사량 측가하는 방법, 즉 직간접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그 4번, 5번 선택지는 지금 모두기 때문에 그지? 공통 상위 범주 특성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초 대사량 어떻게 측정하느냐? 에 대한 속성, 그지?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16번의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예. 그리고 17번하고 잠깐 쉴 건데 17번 아까 쌤이 그 지문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보기 박스에 따르면 개딱지 폭이 X고 집게발 길이가 지금 Y라고 지금 세로축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X와 Y라고 잡아놓자. 그래서 아까 우리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건 아까 뭐 이제 기호대로 가면은 A, 스몰 a 분의 스몰 b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1번이냐?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이라는 지금 가정을 던졌어. 그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지금 자 요거 얘기하는 거지. 즉 X값, 즉 A가 그치? 개딱지 폭에 해당하는 요 X값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X 1보다 더 작다면이라는 것은 Y보다 X가 더 크구나 라는 관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스몰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냥 요거는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값인 거지 A와 B가 지금 비례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더 뭐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기울기가 뭐 1보다 크고 작고 또 1이랑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A, B의 어떤 비례 관계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는 거야?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런 얘기가 맞다는 거야. 어떻게 가볍게 푸는 문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는 이걸 뭐 수학적으로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나타나는 게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만 가지고 A와 B의 비례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가도 되고 또는 자 5페이지에 자 아까 그 상대 성장 나왔던 왼쪽 하단 지문에 요거를 좀 고려했을 때도 자 그 어떤 형제 지금 여기서 뭐 이제 그 딱 개딱지의 폭이나 집게발의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직선의 관계를 크게 어떤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서 함께 증가한다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함께 증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례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는 이제 뭐 해설지라든지 강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요래서 이제 욕 존나 쳐먹고 작년 재작년 과학기술 지문 그 이제 보기 문제는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도록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수학적 사고, 수학적인 어떤 이제 이 관점에서 풀라는 문제는 국어 시험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뭐 이제 함께 증가란 라는 말을 줬지만 이게 비례한다라고 꼭 본다라는 그 근거도 부족했기 때문에 보는 견해 답지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나는 그 정답 해설지도 너희들 좀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는 봐도 이해 안 돼 이거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지금 문제들, 요런 어떤 지문에서는 수학적인 어떤 이제 사고가 좀 계속 좀 필요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2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어떤 값을 그치? 자, 씌웠을 때 하고. 자, 0.67 제곱배 했을 때, A 했을 때 뭐가 더 크냐? 요 정도 지금 우리가 더 이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됐다는 거거든. 자, 어쨌든 17번 정답 1번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앞에 있는 주제 통합 지문을 읽을 겁니다. 2, 3페이지 나와 있는. 그래서 혹시 요거 더 읽어보고 싶은 친구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주제 통합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글부터. 그래서 중국에서 유서라는 게, 자, 비롯됐는데, 고금이란 옛날 지금이야. 자, 예나 지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책을 우리가 유서라고 한대요.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 일반적으로 나와서 뒤에 이제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어. 자,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 또는 편찬자 해석을 더하진 않았다고. 그치? 다음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 자, 모든 주제니까 전칭적 표현이라고 할게. 일반이 있으면은 또 자, 특정 주제인 뭐야? 특징, 전문 유서가 있더라. 다음,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달랐다. 몇 변수겠지. 자, 다음,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국가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해서 가능했다. 왕조 초기 국가주도. 이를 통해 지식의 집성 모으고 왕조 위엄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단 보니까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우리나라.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유서를 좀 적극적으로 편찬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 그래서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했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많았고, 그다음에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공적 목적보다는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끝이 났고 라지 A가 끝났어. 그 문제 풀러가자고. 5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개인적 목적. 그치? 다음 2번에 조선에서는 시문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 즉 뭐야? 전문 유서. 그치? 3번에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국가보다는 개인이 소규모. 오케이? 4번에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해서 대규모로 편찬 유서를 통해 왕조 위엄 드러냈다고. 왕조 초기에. 오케이? 그럼 정답 5번이네요. 자,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였다고? 아니라고. 안 했다고. 그치?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3문단 바로 간다.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17세기 실학의 등장으로 유서 편찬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자, 어쨌든, 자, 우리 가의 특성, 현실 개혁. 그 다음에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 확산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 범주화했고, 평가를 더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이전 세대. 이전 일반적 유서의 특징과는 좀 다른 점이라는 거지. 아까 평가 같은 거 안 붙였거든요. 그지? 다음에 독서와 견문을 통해서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 그러니까 기존의 이 주류의 학문이겠지. 그래서 기존 주류 학문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또 집적하고 증거 세워서 고증, 그 다음에 의견을 덧붙이는 안설,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 아까 위에 나왔던 주자학에서는 중시하지 않았던 그치? 자, 이런 지식들을 수용하는 유연성 개방성.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란 글자를 아는 계층이에요.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박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우리 모라생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그리고 이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다양한 지식들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확산을 촉진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끝이 났어. 그러면 오른쪽에 4번 문제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전개 방식 묻는 문제니까 가에 1번선 있지. 유서 유형 분류 맞아. 그래서 아까 전문가 그다음에 일반 유서로 나눴고 2번에 유용성 개념 평가했습니다. 그죠? 개념이 뭐고 유용성 뭐고. 근데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은 없지. 그냥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 이렇게 얘기만 했지. 그지? 다양한 학설 안 돼. 4번에 특성과 의의 설명했어요. 5번에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지는 원인, 실학이 등장하면서 그 편찬의 어떤 경향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자, 유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1, 2, 4번인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번, 2번, 4번 가운데 일단 1번은 날려야 돼. 왜? 1번은 이게 전개 방식은 맞습니다만 이게 메인의 전개 방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한두 문장 정도로, 한두 줄 정도로 표현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가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전개 방식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2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후술된 나의 내용 한번 봐. 2번에. 국가별 유서의 편찬 과정이니까 나라 이름이 나와야 되겠어. 그 다음에 4번 봐봐.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이니까 뭐야? 시간대별이야. 맞아? 그럼 시간 표지가 나타나야 되거든. 자, 준서야. 2문단 첫머리 몇 세기? 3문단 첫머리 4문단 정답 니 몇 번 할래? 4번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전개 방식 묻는 문제 이렇게 시간 많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감하게 전체 지문을 관통할 수 있는 선택지로 추려놓고, 즉 1번 같은 건 날려버리고 맞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후술된 내용이 그치?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라면은 문단의 어떤 표지 같은 것들, 그치? 자, 이런 담화 표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풀었고요. 6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다만, 자, 봐봐. 지금 발문을 보면은 가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을 지금 평가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나는 이 기역, 니은이 지금 이제 나글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 쌤이 항상 층위 범주를 맞추면 쉽다고 하잖아.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 소개하는 것. 이거 형민아, 범위, 층위 같니 다르니? 지식의 제공하고 지식을 심화 확장 소개. 같단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 이번에 재분류 범주화가 봐봐 해부학과 생리학을 좀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철학에다가 집어넣었대. 그럼 이거는 재분류 한 거야 아닌 거야? 재분류 한 거지. 그치? 새로운 범주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좀 범주 층위만 딱 맞춰버리면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마. 3번에 그 평가를 더하는 저술. 가의 성격은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확인했다? 아니 평가를 더했다면 좀 평가가 덧붙어서 그렇지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서학을 활용한 게 중국 과학의 그렇지 중국 학문의 발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요거는 좀 범주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뛰어넘고 얘는 일단 의심해보자 라는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4번 봐. 사실탐구 중시하면서 자연과학 나왔어. 그럼 밑에 준서야 같은 층이 뭐 있어? 자연과학 같은 말 천문학 우주로 맞지? 다음 5번 소리째 새로운 지식 수용 같은 말 뭐 있어? 그렇지. 서학을 직접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 딱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남겨놨던 3번이 정답 서구법에 따라서. 알겠지? 너희들의 사고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맞지?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정답을 체크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1번, 2번, 4번, 5번이 맞으니까 얘는 틀렸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문제 한번 봐봐. 자, 8번에는 보기 안 읽을 거야. 봐봐. 자, 1, 2번 선택지가 지금 가와 관련된 거니까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자,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니까 지금 뒤에 뭐야? 층위가 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실 개혁 같은 말 뭐 있어? 흥민아 밑에 같은 말. 같은 말. 맞지? 2번. 증거를 제시해서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사한 마찬가지로도 공통점이야? 여러분, 증거 제시, 의견 제시. 밑에 같은 말 뭐 있어? 고증과 의견과요. 그래. 딱 떨어진단 말이야, 얘들.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시간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물론 아까처럼 우리 17번 문제처럼 뭐 너무 어려워서 그냥 손도 못 대는 선택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15번처럼 아까 4번 되게 어려운 것들 그냥 스킵해서 또 남겨놓고 소구법으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많은 정답을 맞춰야 돼. 제한 시간 내에. 맞지? 응.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다시 나문단으로 옵시다. 나글로. 자, 나글.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줄여서 서학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이 되었다. 서양의 학문도 우리 유서의 자원으로 활용이 됐다네. 그래서 조선의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니까 이건 지금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가로 매겨졌던 사람들의 어떤 견해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 같은 사람들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자.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다른 학문은 서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일문단에서 떡밥 던졌으니까 서학에 대한 센스. 그래서 주자학의 기초에서 도덕에 관한 학문,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복유설이라는 요거 무슨 기호야? 책이다, 책. 서적 기호야. 자, 자기가 쓴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해서 항목화하고, 망라해서 항목화했으니까 이건 지금 뭐야? 일반 유서겠네? 전칭이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이건 약간 평가를 덧붙인 거야. 그지? 실학자들의 지금 이제 유서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신의 이론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또 객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대. 어쨌든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 뭐라고 지금 그 근거가 뭐야?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였다. 그지?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요게 지금, 자, 이 수강에 대한 주작자들의 비판의 근거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7번 문제, 자, 요 지금, 나의 비판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봤던 이수광 씨가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야, 너희는 너무 뭐야? 하나의, 그치? 특정 학문에만 치중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주작은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선택지 몇 번? 2번 선택지가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7번의 2번 선택지. 되니? 2번 봐.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뭐 한다고 주작 말고 다른 학문을 함께 그치? 이렇게 집적하고 그치? 정리를 하면서 심성수양도 하고 그죠? 다양한 학문에 대한 어떤 저면도 넓혀 나가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지. 그치? 계속 간다. 자, 그가 소개할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차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그리고 18세기. 자, 이익은 자, 서양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이란 자기 책에 뭐로 삼았다고? 타이틀로 삼았대. 아예 대놓고 얘는 타이틀을 박아버린 거야, 서학을. 그러면서 기존의 학설을 뭐 주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을 했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상호 참조. 아까 우리 일반적인 유서, 중국에서 비롯된 일반적 유서는 비교 안 했었거든? 근데 우리, 실학자들의 유서에서는 비교도 하는 내용이 이제 평가로 덧붙고 비교를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판단해주면 좋겠지. 그치? 상호 참조니까 서로 비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심하고 확장해서 소개했대. 서양의 해부학,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 범주 바꿔서 수용했다. 아까 우리 6번 문제 나왔던 거. 그다음에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19세기 이규경이라는 사람도 자, 오주연 문장 전산고 기니까 그냥 오라고 표현할게. 자, 이걸 활용해서 이걸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했답니다. 그는 성호사설의 이익의 책을 그치? 자, 분류 체계를 적극 활용했고, 그래서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을 했어.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근데 자, 얘가 주로 활용한 이 서학은 중국의 학문과 절충된 거예요. 절충이나 서로 다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이 합쳐진 그치? 그 형태로서의 서학을 받았다. 그리고 서학이 가진 어떤 진보성, 발전, 그치? 이런 것들이 토대가 이 씨발 누가 쓴 거야? 중국이래. 그래서 해부학도 우주론도 다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뭐야? 비정상회담인가? 장위환? 그래서 문명 전 세계, 전 우주의, 그지? 문명 발상지 제1순위, 뭐, 자기 나라고, 그죠? 언어도 자기 나라고, 뭐, 다 자기 나라라며, 씨발. 말도 안 돼. 내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열받아. 그래서 지금, 아니, 우리나라 지금 어휘 체계도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이거는 막 비문학 수업하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하자. 어쨌든 이게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반영했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절충한 서양 학문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때 서양 학문이란 중국의 학문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을 지키면서 이제 탈피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서학 수용의 이질감은 줄이고 부담감도 낮추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학을 다이렉트로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왜? 내가 우리 이규경 입장에서 서학을 받아들일 루트는 중국에 넘어온 서학, 그치? 이거를 지금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치? 이규경이 어제 서학을 다뤘던 방식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 간접적 방식이다라고 보는 걸 이렇게 매개적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적 방식을 간접적이구나, 중국을 거쳐서 온 서학을 받아들였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남은 문제 사실 몇 개 없어요 지금. 문제. 자, 7번 문제 아까 2번 풀었고 8번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9번에 외국인 문제 2번이고. 자, 그래서 8번 문제 한번 볼게. 3번, 4번, 5번 선택지 남았는데 자, 혹시 너희 기억나나? 2주 전이었나? 자, 3주 전에 수업할 때 내가 보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이 선택지는 되게 좋지 않은 선택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지금 문제도 딱 보기에서 정답이 나와. 자, 3번 선택지 봐라.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 자, 망라하고, 니까 이건 지금 뭐야? 일반 유서야. 그치? 그러니까 비해라는 차이점 나온 뒤에 뭐 나와야 돼? 일반 유서 반대 뭐 나와야 돼? 전문 유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비해 비교가 잘 됐어. 맞아. 오케이? 다음.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뒀던 나의 성호 사설에 비해,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학설의 정당화 배제, 그치? 자, 관심을 뒀지만은 실용적인 지식 활용. 실용적인 거니까, 그치? 이거는 뭐야? 학설, 뭐 이론과는 그치? 그 유형이 좀 층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해라는 말 맞단 말이야. 그리고 5번 봐봐.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빨아들였던 우리 아까 19세기 이규경의 쓴 유서. 자, 그래서 중국을 문명의 척도 중화주의. 자, 달리 나와. 그러면은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구애되지 않고라는 말을 달리랑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 보기 박스 한번 봐. 밑에 세 번째 줄에. 자, 서유구의 입장 다음 문장 보면은 임원경제지는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좀 서학 중국 원류설을 따랐다라는 말은 결국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가 아니고 구애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결국에 지문의 내용 가지고 정답 만든 게 아니고 뭐로 지금 보기의 왜곡으로 정답 만들어내버렸다고. 이러면 안 돼요. 지문이 메인이 돼야 되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쌤이 지금 이렇게 보기 없이 읽었지만은 보기를 읽고 접근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게 자, 보기 내용 좀 봐봐. 그래서 발췌하고 분류하고 고증, 그치? 다음에 자서 여기에 어딨노? 뭐 고증 나오니까 바로바로 적용해가면서 읽어도 됩니다. 근데 쌤은 좀 속도를 내려고 보기 없이 읽지만은 보기 없이도 문제는 풀려야 되는 게 원래는 맞거든. 이렇게 풀리는 경우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를 지문의 위주가 아닌 거지 보기 문제 위주로 낸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좀 기존 지금껏 내왔던 이 패턴하고는 좀 이질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답이 없다면 그때는 보기하고 올라가가지고 서 문제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증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전문 나오는데 5번 설치 같은 경우에는 서학 중국 원류설인데 어떻게 구애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지? 중화관념에 구애됐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밑에 외국인 문제는 2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독서로는 스킵할게요. 독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빨리 끝이 났는데 다음 주는 24학년도 수능. 그래서 내가 뭐 따로 뽑아드리진 않습니다만 본인들 뭐 태블릿이나 또는 집에서 뭐 프린트 해가지고 먼저 읽어와 주셔도 좋습니다. 24학년도 할 거고 다다음 주는 25학년도 할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를 또 이제 넘기면은 다음 주는 20대로 넘어. 그지? 20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4주, 4주가 아니 3주 정도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컨디션 조절들 잘 하시고 오늘 같이 제가 봐라. 어제 조금 덥더만 28, 9도 하더만 오늘은 22도, 23도 이러더라고. 요때 딱 몸 안 좋아지기 딱 좋거든. 그러니까 외투 같은 거 계속 챙겨 다니시고 체온 조절 잘 하세요. 알겠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